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 정치판의 뜨거운 현장을 한번 파헤쳐볼까 해요. 정치라고 하면 좀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여러분 손잡고 슬기로운 정치생활 드라마 속으로 안내할게요. 지금 정치판은 완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급으로 긴장감 넘치거든요. 주인공은 누굴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보수 진영의 새로운 바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미스터리한 플러스 알파 인물들입니다. 이후 이야기는 2025년 5월 4일자 네이튼 뉴스 기사 김문수 플러스 알파 이재명 앞에 놓인 보수 단일화사법 리스크에서 시작됐어요. 자, 커피 한 잔 들고 편하게 앉아서 정치판의 재밌는 이야기를 같이 풀어보시죠. 먼저 지금 정치판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부터 알아볼게요. 2027년 대선이 아직 조기 대통령 선거가 2025년 6월 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정치인들은 레이스를 시작했어요. 비유하자면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몸을 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마라톤은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도 많고 팀워크도 중요하고 심지어 중간에 심판이 더 반칙이라고 퇴장시킬 수도 있는 치열한 게임이에요. 이 게임의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가 바로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 다들 아시죠? 더불어민주당의 간판 스타,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초박빙 승부를 펼쳤던 그분. 이재명을 비유하자면 축구장에서 골문 앞에서 끊임없이 슈팅을 날리는 스트라이커 같은 존재예요. 골은 아직 못 넣었지만 언제든지 골망을 흔들 것 같은 에너지와 포스를 뿜어내죠. 2022년 대선에서는 정말 아깝게 졌어요. 득표율 차이가 0.73%밖에 안 났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친구랑 피자 한 판을 나눠 먹는데 친구가 한 조각을 살짝 더 뺏어 먹은 정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다음번엔 내가 골 넣는다 라며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앞에 놓인 도전이 만만치 않아요. 기사 제목에도 나왔듯이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죠. 첫 번째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 두 번째는 사법 리스크예요. 이 두 가지는 마치 이재명이 골문으로 달려가는데 갑자기 골키퍼가 2명 나타나고 뒤에서 수비수가 태클을 걸어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먼저 보수 진영의 단일화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보수 진영은 지금 완전 어벤져스 팀을 꾸리려는 분위기예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꺾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면 바로 단일화였어요. 당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손을 잡았죠. 이게 마치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힘을 합쳐 빌런을 물리친 것 같은 장면이었어요. 그 결과 보수 진영은 분산됐던 표를 하나로 모아서 이재명을 제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은 그때 그 마법을 한 번 더 라며 단일화 전략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여기서 이번 기사의 주인공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등장합니다. 김문수는 보수 진영의 베테랑 정치인이에요. 원래 노동운동을 했던 이력이 있어서 좌파와 우파를 모두 이해하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인물이죠. 비유하자면 원래 록밴드에서 드럼을 치던 사람이 갑자기 클래식 오케스트라의 지휘봉을 잡은 것 같은 느낌? 김문수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행정 능력을 보여줬고 보수 진영 내에서도 중량급 인사로 꼽혀요. 그래서 보수 진영은 김문수를 단일화의 중심축으로 내세우며 자, 우리 다시 뭉쳐보자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혼자서는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상대를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기사 제목에 나온 플러스 알파가 중요해요. 이 플러스 알파는 뭐냐? 바로 김문수와 함께 단일화를 이끌어갈 다른 보수 인사들을 뜻해요. 기사에서는 이들이 누군지 정확히 안 나왔지만 정치판 안팎에서 떠도는 소문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심지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까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합류하면 보수 진영은 완전 어벤져스 엔드게임급 화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오세훈은 서울시를 이끌며 쌓은 인지도와 행정 능력이 무기고 원희룡은 제주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을 지내며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한동훈은 검사 출신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들이 한 팀이 된다면 이재명은 정말 힘든 싸움을 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단일화가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 보수 진영 내부에는 내가 리더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김문수, 오세훈, 원희룡, 한동훈 다들 자기가 대선 주자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마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의사들이 내가 이 환자 수술 제일 잘해! 라고 경쟁하는 것과 비슷해요. 만약 이들이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단일화를 못하면 보수 진영의 표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이재명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골을 넣을 가능성이 커지죠. 그럼 이재명의 두 번째 장애물, 사법 리스크는 뭘까? 사법 리스크란 쉽게 말해 법적인 문제로 정치 생명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재명은 현재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성남 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증교사 의혹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나중에 자세히 풀어볼게요. 지금은 그냥 이재명이 법정에서 나는 검사한테만 집중할 겁니다. 모두로 싸우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이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 큰 변수예요. 만약 유죄 판결이라도 나오면 대선 출마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이건 마치 축구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서 퇴장당하는 것과 비슷해요. 팀은 계속 뛰어야 하는데 핵심 선수가 빠지면 게임이 훨씬 힘들어지죠. 지금까지 정치판의 전반적인 상황을 쭉 훑어봤어요. 이재명은 대선 골문을 향해 달리고 있지만 보수 진영의 단일화와 사법 리스크라는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죠. 보수 진영은 김문수와 플러스 알파 인물들로 어벤져스 팀을 꾸리려 하고 이재명은 법정과 정치판을 오가며 싸우는 중이에요. 이 싸움은 2025년 대선까지 계속될 거예요. 마치 슬기로운 정치 생활 시즌 1의 오프닝 장면을 본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이제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다음 챕터에서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슬기로운 정치 생활 드라마의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왔어요. 방금 우리는 정치판의 뜨거운 현장을 훑어보며 이재명 대표와 보수 진영의 대결 구도를 살펴봤죠. 이번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수 진영의 핵심 전략인 단일화와 그 중심에 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단일화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지, 왜 김문수가 이번 판의 키플레이어로 떠오른 건지, 구독자 여러분이 정치 초보라도 쏙쏙 이해할 수 있게 부드럽고 재밌게 풀어볼게요. 자, 팝콘 꺼내 들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먼저 단일화가 뭔지부터 쉽게 설명해 볼게요. 단일화는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흩어져 있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정치판에서는 보통 같은 진영에 있는 후보들이 각자 나가면 표가 갈라져서 질 거야! 라는 깨달음을 얻고 한 명을 중심으로 뭉치는 전략을 말하죠. 비유하자면 동네 아이들이 축구팀을 만들 때 야, 우리 각자 공 차지 말고 한 명한테 몰아주자! 라고 작전을 짜는 것과 비슷해요. 이 작전이 성공하면 골을 넣을 확률이 쑥 올라가죠. 보수 진영은 지금 이 단일화라는 작전을 짜느라 정신없는 상황이에요. 왜 단일화가 중요하냐고요? 2022년 대선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따로따로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보수와 중도 성향의 표가 갈라져서 이재명 후보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됐을 가능성이 컸어요. 그런데 윤석열과 안철수가 손을 잡았죠. 이게 마치 어벤져스 영화에서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우리 싸울 때 아니야? 라며 팀을 꾸린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단일화 덕분에 보수 진영은 표를 하나로 모아서 이재명을 0.73% 차이로 꺾었어요. 이게 얼마나 아슬아슬했냐면 여러분이 치킨 한 판 시켰는데 친구가 마지막 닭다리 하나를 슬쩍 가져간 정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보수 진영은 단일화는 우리의 승리 공식이라고 믿고 2025년 대선에서도 이 전략을 다시 쓰려는 거예요. 그럼 이번 단일화의 중심에 왜 김문수가 나타난 걸까요? 김문수는 보수 진영의 베테랑 중 베테랑이에요. 이 사람의 이력이 좀 독특해요. 원래 젊은 시절에는 노동운동을 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말하자면 정의로운 청년 같은 이미지였죠. 그런데 나중에 보수 정치인으로 변신했어요. 이게 마치 록밴드에서 불꽃 튀는 드럼을 치던 뮤지션이 갑자기 클래식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된 것 같은 반전이에요. 이런 독특한 이력 덕분에 김문수는 좌파와 우파를 모두 이해하는, 양쪽 다 통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했으니 행정 능력도 검증된 셈이죠. 비유하자면 김문수는 축구팀의 감독으로 치면 선수들 마음도 잘 읽고 경기 전략도 짤 줄 아는 노련한 리더 같은 존재예요. 김문수가 단일화의 중심에 선 이유는 또 있어요. 그는 보수 진영 안에서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거든요. 보수 진영에는 지금 여러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같은 인물들이죠. 이들은 다들 내가 대선 주자야 라고 외치는 팀 내에서 에이스급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에이스가 많으면 문제도 생기죠. 다들 내가 공을 찰 거야 라고 나서면 팀워크가 깨질 수 있거든요. 김문수는 이런 스타들 사이에서 중재자, 그러니까 팀을 하나로 묶어주는 캡틴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보이는 거예요. 기사에서 언급된 김문수 플러스 알파라는 표현도 바로 이걸 암시해요. 김문수가 중심이 되고 다른 쟁쟁한 인물들이 플러스 알파로 합류해서 단일화를 이루자는 거죠. 그럼 플러스 알파는 누굴까? 이게 정치판의 재미난 미스터리예요. 기사에서는 정확히 누군지 안 나왔지만 정치판 소문과 제 추측을 버무려 보면 몇몇 이름이 떠올라요.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은 서울시를 3번이나 이끈 행정 능력의 끝판왕이에요.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 인지도도 높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중도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죠. 비유하자면 오세훈은 축구팀에서 화려한 드리블로 관중을 사로잡는 미드필더 같은 존재예요. 다음으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제주도지사를 2번 했고 국토부 장관으로 전국적 이슈를 다뤘어요. 젊고 패기 넘치는 이미지에 전국구 네트워크도 갖췄죠. 이건 마치 팀에서 멀리서도 정확한 롱패스를 날리는 선수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검사 출신으로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내요. 윤석열 정부 초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주목받았고 보수 지지층에서 열렬한 팬덤을 가지고 있죠. 한동훈은 팀에서 강력한 슈팅으로 골문을 노리는 스트라이커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쟁쟁한 인물들이 김문수와 손잡으면 보수 진영은 완전 어벤져스 엔드게임급 화력을 갖추게 돼요. 이재명이라는 강력한 상대를 맞서 싸우려면 이런 팀워크가 필수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 하나, 단일화가 말처럼 쉽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 이 스타 플레이어들 각자가 내가 캡틴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마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의사들이 내가 이 환자 수술 제일 잘해! 라고 서로 경쟁하는 장면과 비슷해요. 오세훈은 내가 서울시에서 쌓은 경험으로 대선 갈 거야! 라고 할 거고 원희룡은 내가 젊은 리더십으로 국민들 마음 잡는다! 라고 나설 거예요. 한동훈도 내 강렬한 이미지로 보수 결집시킨다! 라고 버틸 가능성이 크죠. 김문수가 이들을 하나로 묶으려면 정말 엄청난 리더십과 설득력이 필요할 거예요. 게다가 단일화 과정에서 시간도 중요해요. 2022년에는 윤석열과 안철수가 대선 직전에야 단일화를 했어요. 이게 너무 늦게 이루어져서 보수 지지층이 혼란스러웠던 적도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축구 경기에서 경기 종료 5분 전에야 팀이 전술을 바꾼 것과 비슷해요. 이번엔 보수 진영이 좀 더 일찍 그리고 체계적으로 단일화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과연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럼 단일화가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말 큰 위기가 돼요. 이재명은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 일부를 끌어들이며 싸우고 있는데 보수 진영이 단일화로 뭉치면 중도층 표가 갈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건 마치 이재명이 골문 앞에서 슈팅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골키퍼 3명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단일화가 실패하면 보수 진영의 표가 갈라져서 이재명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골을 노릴 수 있죠. 그래서 단일화는 2025년 대선에 판을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김문수와 단일화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생각해 볼게요. 단일화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과정은 국민들에게 정치인들의 리더십과 협력 능력을 보여주는 무대예요. 김문수가 다른 스타 플레이어들을 설득해서 단일화를 이룬다면 그는 진짜 팀을 만들 줄 아는 리더라는 이미지를 얻을 거예요. 반대로 서로 싸우다가 단일화가 깨지면 국민들은 보수 진영은 또 내부 싸움이야 라며 실망할 수도 있죠. 이건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팀워크로 위기를 극복하면 박수치지만 서로 배신하고 싸우면 이게 뭐야? 라며 리모컨을 던지는 것과 비슷해요. 지금까지 보수 진영의 단일화와 김문수의 역할을 쭉 살펴봤어요. 김문수는 단일화의 캡틴으로 나섰지만 오세훈, 원희룡, 한동훈 같은 플러스 알파 인물들을 하나로 묶는 게 관건이에요. 이 과정은 마치 슬기로운 정치 생활에서 팀원들이 서로 갈등하면서도 결국 환자를 살리기 위해 힘을 합치는 장면 같아요. 과연 보수 진영은 어벤져스 팀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깊이 파헤쳐 보면서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슬기로운 정치생활 드라마의 3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해요.
지난번엔 보수 진영의 단일화와 김문수의 캡틴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번엔 카메라를 더불어민주당의 간판 스타 이재명 대표 쪽으로 돌려볼게요. 이재명은 2025년 조기 대통령 선거가 2025년 6월 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대선을 향해 골문 앞에서 슈팅을 준비하는 스트라이커 같은 존재인데 지금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큰 장애물이 있어요. 바로 사법 리스크라는 거친 수비수죠. 사법 리스크가 뭔지, 왜 이렇게 이재명에게 골칫거린지, 그리고 이게 정치판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구독자 여러분이 정치에 전혀 모르는 초보라도 재밌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볼게요. 자, 편하게 기대고 같이 이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사법 리스크가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사법 리스크란 쉽게 말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인의 커리어나 명성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비유하자면 축구 선수가 중요한 경기 중에 심판한테 옐로 카드를 받고 퇴장당할지도 모르는 위기죠. 이재명 대표는 현재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어요. 이 소송들은 마치 이재명이 골문으로 달려가는데 뒤에서 수비수들이 태클을 걸고 옆에서 심판이 너 반칙 아니야? 라며 주시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재명은 지금 법정과 정치판을 오가며 나는 검사한테만 집중할 겁니다. 모두로 싸우고 있는 중이죠. 그럼 이재명이 어떤 소송들에 휘말렸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주요 의혹은 3가지예요.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그리고 위증교사 의혹이죠. 와, 이름만 들어도 복잡하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걸 동네 이야기처럼 쉽게 설명해 볼게요. 마치 슬기로운 검사 생활 드라마에서 사건을 하나씩 파헤치는 것처럼 같이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성남FC 후원금 의혹부터 볼게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성남FC라는 프로축구단이 있었어요. 이 축구단의 몇몇 기업들이 후원금을 냈는데 검찰은 이게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돈을 주고 특혜를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동네 축구팀에 누가 큰 돈을 후원하면서 내 아들 주전으로 뛰게 해줘 라고 부탁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성남FC에 돈을 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에서 사업 허가를 쉽게 받았다면 그건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은 난 그런 부탁 받은 적 없어? 축구단은 시민들을 위해 운영한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정말? 그럼 이 돈의 흐름을 좀 보자 라며 수사 중이에요. 이 의혹은 이재명에게 왜 골칫거리일까? 만약 검찰이 이재명, 너 기업들한테 특혜 준 거 맞지? 라고 결론 내리고 유죄가 되면 이재명의 깨끗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어요. 이건 마치 축구 선수가 팬들 앞에서 난 절대 반칙 안 해 라고 외쳤는데 슬로우 모션 영상에서 태클한 장면이 딱 걸린 것과 비슷하죠. 국민들은 저 사람 믿어도 되나? 라며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좀 더 복잡해요. 이건 성남시에서 진행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의혹이에요. 대장동은 성남시의 한 지역인데 이재명 시장 시절에 여기서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짓는 대형 개발 사업이 추진됐어요. 이 과정에서 민간 업체가 엄청난 이익을 얻었거든요. 검찰은 이 업체가 왜 이렇게 큰 돈을 벌었지? 이재명, 너도 이익 챙긴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중이에요. 반면 이재명은 아니야. 내가 오히려 공공이익을 지켰어. 성남시에 돈을 더 많이 돌려줬다고. 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죠. 이걸 동네 이야기로 풀어보면 대장동 개발은 마치 동네 재개발 사업 같은 거예요. 낡은 동네를 새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건설사가 이 과정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거죠. 이재명은 내가 주민들 위해 싸워서 동네에 공원도 짓고 돈도 더 남겼어 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그럼 왜 건설사가 이렇게 큰 이익을 챙겼어? 너랑 무슨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야? 라며 파헤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의혹은 규모가 워낙 커서 만약 잘못된 점이 밝혀지면 이재명의 정치 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난 결백해? 라고 외치는데 갑자기 숨겨진 비밀 문서가 튀어나오는 반전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위증교사 의혹은 좀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이재명이 과거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거든요. 쉽게 말해 법정에서 야, 내가 그날 거기 없었던 걸로 말해줘 라고 부탁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법을 어긴 아주 큰 잘못이죠. 법정에서 거짓말을 유도하는 건 마치 축구 경기에서 심판 몰래 상대 선수를 밀치고 나 안 했어요 라고 시침이 뗀 것보다 훨씬 심각한 반칙이에요.
이재명은 물론 그런 적 없다 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의 정치 생명은 정말 큰 위기에 빠질 거예요. 이 세 가지 의혹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완전 슬기로운 검사 생활의 주인공처럼 법정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이 사법 리스크가 왜 큰 문제냐면 이재명은 2025년 6월 3일 대선의 유력 주자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소송들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축구 선수가 결승전 직전에 부상으로 출전 못하게 되는 상황과 비슷하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팀의 에이스 스트라이커가 빠지면 전략을 전부 바꿔야 하는 큰 위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 하나? 이재명은 이 사법 리스크를 오히려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는 과거에도 나는 정치 검찰의 표적이 됐다 라며 지지층을 결집시켰거든요. 이게 마치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배트맨이 고담 시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시민들을 위해 싸우는 것과 비슷한 전략이에요. 이재명은 검찰이 나를 괴롭히는 건 내가 국민을 위해 싸우기 때문이야 라고 외치며 지지자들을 더 똘똘 뭉치게 만들 수 있죠.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 탄압으로 보고 더 열심히 그를 응원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이건 마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위기에 몰렸을 때 팬들이 너 절대 포기하지 마! 라며 응원하는 장면 같아요. 하지만 이 전략이 중도층에게도 먹힐지는 미지수예요. 중도층 유권자들은 그래도 법적인 문제는 좀 찜찜해라며 이재명을 꺼릴 수 있거든요. 이건 마치 친구가 나 억울해! 라고 주장하는데 계속 경찰서에 불려다니면 정말 억울한 거 맞아? 라고 의심하게 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 중도층의 신뢰도 잃지 않는 정말 고난도의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사법 리스크가 정치판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요. 먼저 이재명의 재판 결과는 민주당의 대선 전략을 좌우할 거예요. 이재명이 무죄를 받고 법정에서 승리하면 그는 나는 검찰도 이겼다 라며 영웅처럼 대선판에 나설 수 있어요. 반대로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은 새로운 대선 주자를 찾아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겠죠. 이건 마치 축구팀의 스타 플레이어가 부상당해서 감독이 급하게 새로운 선수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또 이 사법 리스크는 보수 진영에게도 큰 변수예요. 보수 진영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라고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김문수나 플러스 알파 인물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리더가 필요하다 라며 이재명을 압박할 거예요. 이건 마치 축구 경기에서 상대팀이 저 팀의 에이스는 반칙쟁이야 라며 심판한테 어필하는 것과 비슷해요. 하지만 이 전략이 너무 과하면 오히려 중도층이 왜 저렇게 이재명을 몰아쓰지? 라며 반감을 가질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사법 리스크는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법정 다툼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누가 우리 삶을 책임질 건가? 라며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드라마를 보는데 주인공들이 병원 일보다 서로 소송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면서 환자는 누가 돌봐? 라고 짜증내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돌파하느냐는 단순히 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정치판과 국민들의 정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큰 이슈예요. 지금까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쭉 살펴봤어요. 성남FC, 대장동, 위증교사 의혹까지 이재명은 법정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죠. 이 싸움은 마치 슬기로운 검사 생활에서 주인공이 최종 보스를 상대로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이 전투에서 승리할지 아니면 위기에 빠질지 그 결과는 2025년 조기 대통령 선거 대선의 판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 모든 싸움이 앞으로 정치판과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2025년 6월 3일 대선의 향방을 추측해보며 마무리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슬기로운 정치생활 드라마의 대망의 피날레 에피소드에 왔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정치판의 뜨거운 전장을 누비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김문수와 보수 진영의 단일화 전략을 쭉 살펴봤죠. 이재명은 골문 앞에서 슈팅을 준비하는 스트라이커처럼 보수 진영은 어벤져스 팀을 꾸리려는 캡틴처럼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드라마가 2027년 대선을 향해 달려가면서 앞으로 정치판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싸움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치 초보자도 몰입할 수 있게 재밌고 쉽게 풀어볼게요.
자, 편하게 기대고 마지막 챕터 같이 즐겨봅시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재명과 보수 진영의 대결 구도를 축구 경기나 어벤져스 영화로 비유하며 이야기했어요.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라는 거친 수비수를 뚫어야 하고, 김문수와 플러스 알파 인물들은 단일화라는 팀워크로 골문을 지켜야 하죠. 이 싸움은 2025년 조기 대통령 선거 대선까지 이어질 텐데, 그 결과는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넘어 우리나라 정치와 국민들의 삶에 큰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흐름과 제 추측을 버무려서 앞으로의 정치판과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재밌게 풀어볼게요. 마치 슬기로운 정치 예측 시간처럼 같이 상상해볼까요? 먼저 보수 진영의 단일화부터 예측해볼게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캡틴으로 나서고 오세훈, 원희룡, 한동훈 같은 플러스 알파 인물들이 합류하려는 지금, 단일화 성공 가능성은 제 눈엔 50대 50으로 보여요. 왜냐? 보수 진영은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로 승리의 맛을 봤거든요. 그때의 성공 공식, 그러니까 하나로 뭉치면 이긴다 라는 믿음이 강하게 남아있어요. 김문수 같은 중량급 인물이 중재자로 나선 것도 긍정적인 신호고요. 비유하자면 김문수는 축구팀의 노련한 감독처럼 선수들 간 갈등을 조율하며 팀을 하나로 만들 잠재력이 있는 거죠. 하지만 단일화가 말처럼 쉽진 않아요. 왜냐? 보수 진영엔 에이스급 선수가 너무 많거든요. 오세훈은 서울시에서 쌓은 인지도와 행정 능력으로, 원희룡은 젊은 리더십과 전국적 네트워크로, 한동훈은 강렬한 카리스마로 각각 내가 대선 주자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게 마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의사들이 내가 이 환자 수술 제일 잘해! 라며 경쟁하는 장면과 비슷해요. 만약 이들이 자존심 싸움에 빠져서 내가 캡틴이라고 버티면 단일화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요. 이건 축구팀에서 스타 선수들이 서로 공을 안 주고 혼자 드리블하다가 골 찬스를 날리는 것과 같죠. 단일화가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 이재명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될 거예요. 보수 단일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까지 끌어오면 이재명은 2022년보다 훨씬 힘든 싸움을 해야 하죠. 이건 마치 이재명이 골문 앞에서 슈팅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골키퍼 3명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단일화가 실패하면 보수 진영의 표가 갈라져서 이재명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골을 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단일화의 성공 여부는 2025년 6월 3일에 열릴 대선의 판을 뒤바꿀 결정적인 변수예요. 다음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예측해볼게요. 이재명은 현재 성남FC, 대장동, 위증교사 의혹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죠. 이 재판들은 2025년 6월 3일에 열릴 대선 전에 대부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어요. 만약 이재명이 주요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그는 법정에서 승리한 영웅처럼 대선판에 등장할 거예요. 나는 정치검찰을 이겼다! 라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에게도 봐, 나 결백해! 라고 어필할 수 있죠. 이건 마치 드라마 슬기로운 검사 생활에서 주인공이 최종 보스를 물리치고 환호하는 장면 같아요. 이재명은 이런 승리를 발판으로 민주당의 확실한 대선 주자로 우뚝 설 가능성이 커요. 특히 그의 강력한 팬덤은 이재명만이 우리를 구할 거야! 라며 더 열정적으로 똘똘 뭉칠 거예요. 반대로 만약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위증교사나 대장동 같은 중대한 혐의로 유죄가 나오면 대선 출마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건 축구팀의 에이스 선수가 결승전 직전에 퇴장당하는 것과 비슷하죠. 민주당은 급하게 새로운 주자를 찾아야 하는 대혼란에 빠질 거예요. 예를 들어 이낙연 전 대표나 다른 인물이 갑작스레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재명의 팬덤이 워낙 강력해서 설령 유죄가 나더라도 이건 정치 탄압이야! 라며 지지층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배트맨이 고담시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싸우는 것과 비슷한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역이용하는데 천재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그는 이미 검찰이 나를 노리는 건 내가 국민을 위해 싸우기 때문이라며 지지층을 결집시킨 경험이 있어요. 이게 중도층에게도 먹힐지는 미지수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이런 메시지에 열광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 자산으로 바꾸려는 고난도 줄타기를 계속할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싸움이 정치판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볼게요.
먼저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커요. 이재명과 보수 단일 후보가 맞붙으면 2022년처럼 초박빙 싸움이 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를 더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민들은 너 편, 내 편으로 갈릴 위험이 있죠. 이건 마치 축구 경기에서 양팀 응원단이 서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싸우는 것과 비슷해요. 응원하는 팀은 좋지만 옆 사람과 자꾸 다투다 보면 지치잖아요. 조기 대통령 선거가 2025년 6월 3일에 열릴 대선까지 양극화가 계속되면 국민들의 정치 피로도가 높아질 거예요. 두 번째로 정책 경쟁이 뒷전이 될 수도 있어요.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에, 보수 진영은 단일화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 복지, 교육 같은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묻힐 가능성이 크거든요. 비유하자면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의사들이 환자 치료보다 병원 정치나 소송에 더 신경 쓰는 상황이에요. 국민들은 야, 우리 월급 좀 올려줘, 집값 좀 잡아줘 라고 외치고 싶을 텐데 정치인들이 법정 다툼이나 단일화 싸움에만 몰두하면 실망감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진짜 삶을 바꿀 정책을 내놓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로 정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나 보수 진영의 단일화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정치인들 다 똑같아 라며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특히 사법 리스크가 정치 보복으로 보이거나 단일화가 뒤에서 밀실 거래로 이루어진다면 유권자들은 누굴 뽑아도 달라지는 건 없겠네라며 투표장을 외면할 수도 있죠. 이건 마치 드라마를 보는데 주인공들이 계속 비도덕적인 선택을 하면 이제 안 볼 거야 라며 리모컨을 던지는 것과 비슷해요. 이 모든 정치 드라마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정치 피로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사법 리스크, 단일화, 진보 보수 공방이 2년 넘게 이어지면 뉴스만 켜도 또 저 얘기야? 라며 지칠 수 있거든요. 이건 마치 드라마를 너무 오래 봐서 이제 제발 결말 내라! 라고 외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진정성 있는 소통과 정책으로 다가가야 해요. 두 번째로 유권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이재명과 보수 진영의 싸움은 결국 국민들이 투표로 결판을 내릴 거예요. 그런데 양극화된 분위기에서 내 편만 최고라고 생각하면 진짜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기 어려워요. 비유하자면 축구 경기를 보는데 우리 팀만 응원하다가 상대팀의 좋은 플레이를 못 보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은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을 실천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감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재판 결과가 정말 공정한가?를 따져보고 보수 진영의 단일화 과정도 이 사람들이 진짜 국민을 생각하나? 라고 검증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이 싸움은 국민들의 기대를 바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 국민들은 경제 불황, 집값 문제, 일자리 걱정 같은 실질적인 고민에 빠져 있잖아요. 이재명이나 보수 진영이 이런 고민을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다면 국민들은 오! 이 사람들 진짜 우리 생각하는구나! 라며 희망을 가질 거예요. 이건 마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고 환자를 살리는 모습에 박수치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정치인들이 계속 네거티브 공방만 한다면 국민들은 다음 시즌은 안 볼 거야 라며 정치 자체를 외면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2025년 6월 3일에 열릴 대선의 큰 그림을 상상해 볼게요.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잘 넘기고 민주당의 확실한 주자로 나선다면 그는 강력한 팬덤과 중도층 일부를 끌어안으며 골문을 노릴 거예요. 반면 보수 진영이 김문수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성공시킨다면 국민의힘과 중도층을 결집해 이재명과 초박빙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커요. 이건 2022년 대선의 리매치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변수도 많아요. 예를 들어 새로운 제3의 인물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경제 위기나 국제 정세가 대선판을 흔들 수도 있죠. 이건 마치 축구 경기의 연장전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거나 새로운 선수가 투입되는 것과 비슷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중요한 건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는 거예요. 이재명, 김문수, 플러스 알파 인물들 모두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누가 진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나? 를 고민하며 투표해야 해요. 이건 마치 드라마의 마지막 회에서 이 주인공이 행복한 결말을 맞을 자격이 있나? 를 판단하는 것과 비슷해요. 자, 오늘 슬기로운 정치 생활의 모든 에피소드를 쭉 달려왔어요.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라는 수비수를 뚫어야 하고 김문수와 보수 진영은 단일화로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야 하죠. 이 싸움은 2025년 6월 3일에 열릴 대선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가 아무리 드라마처럼 재밌어도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삶이에요. 정치인들이 단일화니 법정이니 싸우는 동안 우리는 그래서 내 월급은, 내 집은, 내 아이 교육은 을 물어야 해요. 우리도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을 실천해서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리더를 뽑아야겠죠. 이 드라마의 결말은 아직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그 결말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치인을 응원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정책을 제일 원하시나요? 다음에 또 이런 재미난 정치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나는 정치 뉴스에만 집중할 겁니다. 모두 발동! 우리 모두 슬기로운 유권자가 되어 보아요.